1월 13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먼저 발표해 주세요. 네, 이마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분기에 이제 외형 및 수익성 모두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별도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4분기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가정식 증가로 기존점이 상당히 잘 나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의 기존점을 각각 4%, 15%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매출 호조로 영업 레버리지 발생하면서 수익성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쓱닷컴도 실적이 꽤 잘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 재확산도 있고 구조적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출이 요새 이 시장 워낙 좋아서 예전에는 마켓컬리라든지 쿠팡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비가 감소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물류 및 인건비 효율화도 하고 있어서 온라인 적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결 자회사 중에서는 신세계 TV 쇼핑의 코로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쭉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주가 흐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쟁사들이 지금 점포를 구조조정하고 있고 동사는 또 기존 점포를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어서 오프라인 기존점 성장률이 연간 한 플러스 2% 정도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식품 시장은 작년에 시장 성장률이 거의 50%대였는데 올해도 계속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고 있고 이 배달이나 편의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30%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 온라인 식품 시장 내 1위 사업자이고요. 최근 쿠팡의 상장 등이 가시화되면서 가치가 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2만 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는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좀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하고 면세점 둘 다 안 좋았고요. 일단 백화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4분기에 기존점 성장률 마이너스 1%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저희 또 가전이라든지 명품 등 저마진 카테고리만 잘 팔리고 있고 또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수수료, 저희가 쓱닷컴에 내는 수수료도 증가하고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치도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난 4분기에 저희가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적자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인천공항 임대료에 대한 리스 회계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천공항 임차료 할인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할인된 것으로 이제 회계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일부만 할인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요. 저희 계약이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할인 금액을 스프레드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계적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 같고요. 꼭 이런 회계적인 이슈 아니더라도 최근에 하이난 면세점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탑라인 성장률도 약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면세점이라든지 후발주자들이 최근에 영업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 그런 경쟁도 심화되면서 마케팅 판촉비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연결 자회사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도 4분기랑 영업상황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뭐 이럴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이제 백신 접종과 그다음에 날씨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런 날씨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하였고요. 투자 의견 계속 바이 유지하는데요. 상향한 이유는요.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어서는 아니고 저희 삼성생명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매도 가능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가를 보면요. 예, 이마트 중심으로 해서 뭐 신세계도 그렇고 백화점주 특히 뭐 롯데쇼핑까지 지금 주가는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저는 일단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 2분기에 어쨌든 백신 접종과 날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다시 컨택트 소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도 그때쯤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매수해서 그때쯤 어떻게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유통주에 대해서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저희가 채널 경쟁력을 크게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크게 볼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이런 애들은 면세도 하고 있는데요. 면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난하고의 경쟁도 심하고 당장 항공편이나 이런 게 정상화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면세 쪽도 차라리 상위 사업자인 호텔신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나 뭐 롯데 그리고 현대백화점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그냥 2분기를 타겟으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는요. 저는 펀더멘탈리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점 성장률 자체가 지난 수년간 계속 마이너스였는데요. 올해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식품 시장이 계속해서 시장의 하나의 주목받는 테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1위 사업자이고 지금 쿠팡이 올 3월에 뭐 상장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PSR이 한 2.5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저희 지금 인플라이드 PSR이 쓱닷컴에 대해서 한 1배 정도 혹은 그 이하인 것 같은데 충분히 같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저희 쓱닷컴이 2023년쯤에 여기도 상장을 어쨌든 준비는 해볼 거예요. 상장을 한다 이렇게는 제가 확정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쪽도 뭐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마트는 좀 구조적으로 좋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식 전략 인사이드 발표해 주세요. 예, 글로벌 전략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 전략 유럽은행주라는 제목의 자료를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을 좀 봐주시면은 인플레 기대가 빠르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회복이라든지 부양책 시행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진 영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어저께도 좀 봐주시면은 경기민감 가치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다우운송 지수가 어저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고, 뭐 미국 은행주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인플레 환경 속에서 저평가된 업종들을 좀 찾아보는 자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좀 넘어가셔서 4페이지의 그림 6번과 7번을 좀 봐주시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선진국 금융시장을 좀 봐주시면은 금리 상승의 이제 수혜주인 금융 섹터들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웃퍼폼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로 유럽 은행들은 언더퍼폼을 하면서 좀 부진한 그런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그 원인들은 최근에 락다운 강화를 시켰었고, 그리고 그림 8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독일 금리
금리가 여전히 좀 마이너스 수준들을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덜 올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유럽 은행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 6페이지의 그림 11번부터 13번까지 좀 봐주시면은 독일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월 말 이후에 락다운 강화가 좀 완화될 가능성들이 높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금리도 점차 이제 상승 압력들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유럽 은행들이 중요한 게 그림 12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그 이익 중에 이자 수익 비중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소외를 좀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익 개선세들도 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유럽 은행들 중에 이제 펀더멘탈도 좀 개선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지됐었던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이 일부 좀 재개가 되고 그리고 8페이지의 그림 15번과 16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부실 채권 비율들이 좀 하락하고 있고 소버레인 리스크들도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펀더멘탈도 바닥에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유럽 은행 업종은 이제 저평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주들과 이제 키 맞추기가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좀 기대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페이지의 표 1번에서 봐주시면은 유럽 은행주를 좀 추정하는 ETF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UFN이라든지 독일에 상장되어 있는 EXX1 같은 ETF에 좀 관심을 갖던지 아니면은 유럽 전체 주가 지수로 좀 추정하는 EGU 같은 데에 좀 관심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금리 상승 그 수혜 업종 은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 쪽 보험주들 상황은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저평가가 나와 있는 것들은 좀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주식시장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금융업종은 아무래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가장 큰 이유들은 아무래도 독일에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락다운 강화와 그 독일 금리가 좀 저금리 수준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동반적으로 금융업종 자체가 다 상승할 가능성들은 높지만 은행보다는 보험주가 좀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어떤 수익 구조 측면에서 은행이 조금 더 금리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을 좀 감안해 보면 보험주도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은행 업종보다는 좀 덜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포트폴리오 스타일 리서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그 퀀트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미국 펀드 시장에서도 좀 성과 측면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보면은 액티브 펀드가 이제 패시브 펀드의 성과에 부진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액티브 펀드에 과연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무용론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액티브 펀드가 성과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해외 저널들 좀 뒤져보면은 2000년 이전에는 이런 매니저의 어떤 운용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회 요인 이런 것들이 이 액티브 펀드의 초과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 매니저의 스킬보다는 어떤 시장 환경, 기회 요인을 좀 강조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결국에는 이 미국 액티브 펀드한테 기회를 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개별 기업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강조가 되는 환경이 부각이 되면서 성과들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런 그냥 벤치마크 인덱스보다는 가치형이나 성장형 펀드에서는 액티브 펀드, 그래서 기초 지수랑 상당히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같은 얘기를 좀 한국으로 좀 드리자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액티브 펀드가 좀 주도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반형 액티브 펀드 기준으로 보면은 펀드의 60%가 이 벤치마크 인덱스를 다 상회를 했거든요.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어떤 민첩성이나 유연성을 지닌 약간 사이즈가 작은 액티브 펀드들이 좀 초과 성과를 기록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런 기회 요인들이 액티브 펀드들한테 좀 환경을 좀 조성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해외 저널들을 좀 뒤져보면은 이 디스퍼전이라는 것을 지금 액티브 펀드 초과 성과의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수익률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가 운영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상반기에도 이런 환경이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펀드가 상반기에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펀드 성과가 좋았던 그 펀드들 다 이제 성과를 분해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스타일을 많이 적중시킨 것 같아요. 그런 펀드들이. 그래서 올해도 한국 시장에서 이 스타일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잘 적용한 펀드들이 좀 성과에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반기는 이런 가치주나 대형주의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적 주도주라든지 가치주 같은 비중이 높은 펀드가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임 하시는 분, 아웃소싱 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액티브 쪽은 사실 저희 고객과도 아주 밀접한 이런 자료 내용인 것 같은데,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자금의 흐름이 이쪽으로 좀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금 흐름 관점에서 본다면, 액티브, 패시브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혹시 자료를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시면 2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액티브 쪽으로 돈이 들어와서 다시 이게 올라갈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2009년 이후로 추세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 보면은 이렇게 좀 제가 동그라미로 쳐놓은 부분들이 이 액티브 장세가 나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펀드 수익률이 좀 패시브 대비 양호해지고 이런 국면들이 나온 환경인데, 보시면 설정액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사실 얘네들이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최근에 빠지고 있는 액티브 펀드 설정액들은 조금 올해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패시브 쪽도 말씀드리면 그 법내 인덱스 공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ETF를 포함한 이 인덱스 펀드들의 설정액인데요. 보시면 2017년부터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2020년 지난해는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들도 최근에 조금 정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운용사들이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액티브 ETF라든가 아니면은 좀 되게 차별화된 이 공모 펀드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운용사들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돈이 막 급격하게 들어올 환경은 좀 아니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식 시황 부탁드립니다. 네, 판상품 스파코멘트 발표드리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200 기준으로 지수가 3.4%까지 장중 낙폭을 키운 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순매도 영향 때문인데요. 최근 3거래일간 금융투자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대규모로 현물을 순매도하는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배당을 노린 자금이 연초부터 이게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형 자금 유입은 4조 원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배당락 이후에 현재까지 순매도를 고려했을 때 추가 출회될 수 있는 금융투자의 코스피 200 현물 순매도 규모는 1조 원 내외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있을 1월물 만기의 영향력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투자 왜 이렇게 빨리 현물을 그렇게 되감고 있느냐? 외국인 투자자 때문인데요. 외국인 코스피 200 이 선물을 10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선물시장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프로그램 순매도 규모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투의 현물 순매수 되돌림이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선물 차익 실현 규모도 현재까지 비교적 컸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2만 계약가량 더 팔면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월물 만기 이후에는 프로그램 순매도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어제 장중에 발간된 자료입니다. 외국인의 원화채권 시장 투자 동향 바이위클리 자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올해부터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또 두 번째는 단기물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겠지만 장기물 중심으로는 자금이 오히려 유입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질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2017년 이후에 외국인의 원화채권 잔고는 80조 원 수준에서 현재 150조 원 수준까지 약 70조 원 증가했는데요. 가장 큰 배경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18년부터 한미 기준금리 차가 역전됐고요. 수합시장은 이를 선반영하면서 17년부터 이미 외국인에게 환해지 프리미엄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미국보다 높아졌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환해지 프리미엄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환해지 코스트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입장에서 환해지를 감안한 통한채 1년물 수익률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2%가 넘었는데 현재는 0.5% 내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정거래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기 도래가 몰려있는 369, 12월 전후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가 이슈화될 수 있어서 바이위클리로 동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는 재정거래를 위한 단기 투자 자금은 좀 빠져나가겠지만 장기물 중심으로는 오히려 외국인의 포지션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이 먼저 나타난 국고채 시장은 금리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 선진국 채권 시장으로 분류되는 AA 등급 이상 국가들 중에서 10년 국채 금리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요. 올해 상반기에 주요 선진국 금리 상승세가 모두 나타난 이후에도 저희는 미국채 금리 상단을 일단은 1.5%로 보고 있는데 국고채 10년물은 지금도 1.7% 이상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세가 모두 나타난 이후에도 국고채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고채 장기물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캐리 매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향후 단기물 포지션은 줄여나가겠지만 장기물 포지션을 늘려가면서 듀레이션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화 접속해주신 분들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전병화 한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해외채권 ETF 10년호 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자료 구성이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대외적인 수요도 있기도 했고, 요청 사항도 좀 있다라는 점을 반영을 해서 자료에 MP라는 신설을 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 포트폴리오는 지난 연간 전망에서 저희가 제시드렸던 신용 바벨 전략, 이번 달의 주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전략의 성과를 백테스팅 해보고, 앞으로도 이제 월간 정기 변경을 통해서 모델 포트폴리오와 시장 전체 지수인 애그리게이트 인덱스에 추종하는 AGG ETF와의 성과 비교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 때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 상반기 컨셉, 하반기까지 갈 수 있는 컨셉은 신용 바벨 전략을 통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최대한 방어적으로 이자 수익을 확보하자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하이힐드에 대한 비중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하이힐드와 하이힐드 대체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뱅크론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홍성욱 연구원이 하이힐드와 뱅크론을 비교한 이슈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레딧 ETF 쪽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하이힐드 ETF 중에 이제 ANGL, 펄른 엔젤 ETF가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뱅크론, 그러니까 레버리지론, 뱅크론으로 많이 불리는 레버리지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뱅크론은 이제 사실 시중금리 상승보다는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조금 더 수혜를 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당분간은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뭐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기 전까지는 뭐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상품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어쨌든 뱅크론 BKLN, 그 뱅크론 ETF가 BKLN인데요.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그 담보부 상품이기 때문에 하이힐드보다 이제 변동성이 좀 작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조금 살짝 흔들릴 때 하이힐드 대비해서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채권 포트폴리오에서는 영향 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채권 포트폴리오 그 성과 비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벤치마크라 그래야 되나? 뭐 이 비교 대상 어떠한 수익률 군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선정한 비교 대상 ETF는 제일 첫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AGG라고 해서 미국 전체를 포함하는 ETF를 넣었습니다. 이제 넣은 이유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ETF고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국채부터 회사채까지 다양한 채권을 포괄하고 있는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비교군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그림 20번을 보면 일단 성과 차이가 방금 얘기한 AGG ETF랑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랑 많이 나잖아요. 그림에서 보면. 네. 그러면 이 AGG ETF의 그 벤치마크의 기능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유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수익률 격차가 최소한 한 2, 3%는 나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게 벤치마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가 이 AGG 인덱스의 성과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이 AGG라고 하는 시장 전반에 있는 지수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형태로 이렇게 따라가는 컨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앱솔루트 리턴 관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찾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산업기업 분석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저희가 실리콘 카바이드랑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뉴스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일본의 그 웨이퍼 만드는 반도체 업체 이제 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후쿠오카에 실리콘 카바이드 전용 팹 건물 공사를 완공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장비를 입고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본격 가동이 목표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지는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고 있고요. 국내 언론에서도 실리콘웍스가 실리콘 카바이드를 핵심 신규 사업으로 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LG그룹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전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랑 연관된 투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의 핵심 수요처가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경쟁사는 ST마이크로나 인피니언, 그리고 르네사스 같은 회사들이고요.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유나이티드 SIC라는 회사는 그 자동차 시장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채택을 좀 늘리기 위해서요. 기존의 3세대 제품에서 4세대 제품을 이제 공개를 했고, 단위 면적당 이제 저항이 좀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출력 이제 정전 용량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650V에서 개선된 제품은 이제 750V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칩의 이제 크기가 좀 많이 작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전류량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채택이 좀 많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주요 시장은 이제 직류 교류, 그리고 직류에서 직류 이제 변환하고 이제 온보드 충전하고 태양광 인버터, 그리고 전기차의 그 인버터 이런 데 쪽에서 채택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RFHIC, 그리고 메탈라이프, 그리고 해외의 크리, 그리고 비코, 그리고 일본의 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SK텔레콤 발표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일단 30만 원에 33만 원으로 저희 상향하고요.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서 그 지배구조 변화의 이슈가 좀 생기면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분할의 목적이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부분들에서 감안하면 주가도 좀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하이닉스, 브로드밴드, 티브로드, ADT 캡스 11번과 웨이브, 티맵 모빌리티 등등 다수의 자회사들이 좀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동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공정거래법 개정 때문에 이제 SK텔레콤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 보시면 그림 1번에서 보시면은 사실 통신주 2020년 1년 내내 언더했어요. 그러니까 뭐 장 빠질 때도 방어 못하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SK텔레콤 주가가 조금씩 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워낙 이제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지배구조 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움직임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림 2번 보시면 사실 지금 시가총액에 하이닉스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93% 정도 수준이 SK텔레콤 시가총액에서 하이닉스 보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이제 통신 본업이라든지 나머지 사업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자료 6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 시나리오 조금 정리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여러모로 회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제 SK텔레콤 지금 기존 회사를 이제 중간 지주사로 전환을 하고 통신 본업을 100% 자회사로 내린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IPO를 하게 되면 현금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투자 재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반대 의견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업은 저희가 대주주가 변경되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든 21년 안에 지주사를 설립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 물적 분할은 현실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적 분할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인적 분할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뒤에 이제 그림 4번, 5번, 6번 보시면 시나리오가 1, 2, 3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보시는 통신과 SK 브로드밴드를 좀 한쪽에 몰고 나머지 사업부를 이제 따로 이제 중간 지주사로 설립을 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주주들은 대부분 선호를 하게 될 거고요. 통신 본업은 이제 배당 투자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주식이 될 거고, 신규 사업 쪽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는 부분들, 투자자들의 이렇게 손바뀜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 합산은 어찌됐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저희 목표 주가는 이제 실적 추정치 상향 일부 하고요. 하이닉스 지분 가치 올라간 부분들 좀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모든 밸류를 그냥 단순하게 서머파츠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저희는 SK텔레콤은 통신주에서는 좀 보실 필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진성TC 발표하겠습니다. 네, 진성TC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동사 최대 매출처인 중국과 미국 건설기계 시장 회복을 반영하여 16,000원으로 상향합니다. 멀티플 상향이 주요 요인인데요. 판매량이 가장 좋았던 당시에 받았던 PER 17배를 적용하였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매출액은 86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환율 영향으로 미국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도 워낙 중국 쪽 매출이 좋아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은 인프라 투자 효과로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인 캐터필러와 두산 인프라코어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미 작년 말에 상주 공장 증설로 500억 원의 추가 캐파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올해도 주택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소형 장비 위주로 판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웠던 1.3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도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중국과 미국 모두 영업 환경이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인프라 투자 모멘텀까지 있는데요.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연간으로 3,700억대 매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 데이터 업데이트입니다. 지금 12월 중국 자동차 시장이 6.6% 지금 성장을 했고요. 전기차 중심의 성장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23,800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모델 Y는 660대 정도 지금 생산한 걸로 지금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고요. 모델 Y 가격 예상보다 인하하면서 이제 판매가 2021년부터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좋아진 거와는 별개로 중국의 부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한 사업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2021년에 중국은 이제 기저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시장 성장률 정도의 어떤 성장세로는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바닥은 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일본 기계산업. 네, 어제 일본에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환하게 동종기업인 야스카와 정규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야스카와의 실적을 좀 살펴본 이유는 이 기업이 이제 결산월이 2월이다 보니까 동종기업인 3월 결산이나 12월 결산 기업들보다 한 달가량 먼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주 실적 같은 것들을 좀 먼저 간호해 볼 수 있어서 동사의 실적을 좀 체크해 봤고요. 결과는 수주 회복세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야스카와 전기는 9개 분기 만에 이제 전년 대비 수주 감소세가 일단락이 됐고, 전분기 대비로는 14%가량 증가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서버모터나 산업용 로봇이 중국의 이제 반도체나 전자부품 관련 설비 투자 증가에 따라서 수주가 좀 증가한 영향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기존 대비 한 22%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야스카와 전기나 화학 같은 이제 동종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데요. 특히 이제 주력 제품들에 대한 수주 개선 흐름이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서버모터 같은 경우에는 출하액이 2년 6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고요. 공작기계 수주액도 북미랑 이제 EU 지역의 회복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화학을 비롯해서 미쓰비시 전기나 나부테스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 관련 기업으로는 SM코어나 SPG, 로브스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